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요. 퍼주기 논란은 많이 봤어도 편주기 논란은 처음 보네요. 네? 편주기 논란이 뭐냐고요? 남의 편 거 빼앗아서 우리 편에게 주는 편주기 논란. 어차피 어르신 표는 기대치 않으니 젊은 세대에게 집중하자는 걸까요? 그런데요. 무임승차를 반대하는 이준석 위원장도 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는 환영할 것 같습니다. 기존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게 될 다선 중진들의 신당 무임승차 말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어요. 이 행사는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였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방송 유진수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 이 장면에서요. 지금 저렇게 끌려나간 사람 이담 아나운서 누굽니까? 진보당 강성희 의원입니다. 강성희 의원은요. 지난해 4월에 전북 전주을의 재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의원이 됐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맞습니다. 전북 전주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인데요. 네. 어제 행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는 걸 축하하는 출범식 자리였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악수를 하면서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고 수차례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소리를 지르며 대통령 손을 놓아주지 않았고 대통령 손을 강 의원 본인 쪽으로 좀 당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경호상의 위해 행위로 판단이 됐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에도 방금 영상 보신 것처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행사를 좀 방해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퇴장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데 이 지역 행사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건 좀 금도를 넘어선 일이다.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대통령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당시에 저렇게 퇴장 조치를 당한 끌려나간 강성희 의원 얘기 직접 들어봐야겠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게 되면 악수 정도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악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가지 말까? 아니면 악수를 외면할까? 아니면 악수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걸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좋은 잔칫날 손님이 오는데 손님한테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이 맞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앉으시지요? 내지는 뭐 그만하시지요? 이런 정도일 거라고 저는 예상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사지를 들어라는 말과 함께 제가 사지가 들려서 끌려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전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희 의원의 얘기를.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언의 수위를 봤을 때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하다,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지점이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하면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과연 저렇게까지 저질할 사항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여권 인사들은
그동안 야당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조롱하거나 반감을 드러내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집권 여당의 직무를 방기했다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런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이 그것도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줬을 텐데 네. 그것이 아니라 야당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저렇게 사지를 들어서 짐짝처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도 되나 이런 분노를 오히려 자극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당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식을 멈추고 대화를 하자 처음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차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득이 이해를 돕게 말씀을 드리자면 관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권 여당은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대통령은 특정 정당의 지지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할 국정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통령이 우리의 국정 지도자라고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매우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에서는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경호처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도 나름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지금 전현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국정 기조를 바꿔라 이 말 때문에 끌려나갔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 처음에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나 네. 조금 전에 옆에 보이면 이용호 의원도 옆에 보이는데 네. 현장에 있었던 분들 얘기로도 악수를 하면서 꽉 잡아당기면서 일단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고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진신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경호원들은 당연히 그에 따라 경호 프로토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강성 의원이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나간 이후에도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계속 무언가 말을 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대통령도 그렇고 옆에 주변 그 또 사람들에 대한 위해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이게 경호 프로토콜상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판단해야지 마치 국정기조를 바꿔라는 걸 듣기 싫어서 강성 의원을 들어서 사지를 들어서 날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좀 다소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 상황이요. 이번 사안이 진실 공방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데 이건 대관절 무슨 얘기일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악수했을 때도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 손을 꼭 부여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강성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강성희 의원이 윤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꼭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이 손을 놓아달라고 할 정도였다고 상당히 엇갈린 주장을 내놔서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을 놓고 당시 상황을 놓고 지금 여야도 첨예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또 표현의 자유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희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 한마디에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린 채 행사장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대통령에게 이런 말도 못합니까? 대통령이 왕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어냅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습니다만 백성문 변호사님 야당의 화살은 결국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의 비판 포인트는 대부분 반대한다고 저렇게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이고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주의 지역구를 든 의원들도 전부 나오고 내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고
지금 강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총선 같은 걸 생각하면 작년에 이상직 의원이 일단 나가게 되면서 거기서 제복을 통해서 네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당선이 된 건데 네.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잔칫날 행사 진행도 굉장히 많이 방해를 했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뭐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여야의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경호 프로토콜에 적합했느냐 적합하지 않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과연 여당에서도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런데 경호상 프로토콜을 만약 우리가 따져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집무실에서 찍었던 사진이 팬클럽에 유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처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라던가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드럽게 슬쩍 넘어가면서 야당 의원이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 대단히 상식적인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저렇게 입을 틀어막고 남들이 보기에도 거의 모욕을 주는 수준으로 드러낸 것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해서 신뢰를 지금 대통령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분노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듭니다. 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큰 직무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너무 야당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보이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야당과의 관계를 풀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안이 주말을 거치면서 또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 좀 차분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노인회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안진용 기자님, 이준석 지금 전 국민의힘 대표예요. 지금은 개혁신당입니다만 무슨 말을 했길래 저런 조금은 거친 표현을 썼을까요? 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서 입에 옮기기가 조금은 주저할 정도의 높은 수위였는데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의 공약이 발표된 직후에 저런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떤 공약인지가 중요한 게 궁금하잖아요. 네, 65세 이상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대신 연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 이 공약을 발표한 직후에 노인회에서 저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습니다.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서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완전 무임으로 변경된 현재의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현행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부채나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의 큰 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은 분명히 형성되겠지만은 상당한 합리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오후에 이 뉴스가 상당히 이제 부각이 돼서 그만큼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도 백성문 변호사님 이 공약이 파장을 불러올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이준석 위원장은 일단은 소규의 성과를 이룬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은 개혁신당이 아무래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기 좀 힘들죠. 지금 뭐 여야 일단은 이 양당 체제 하에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논쟁적인 정책을 일단은 들고 나왔다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찬반 여부를 논의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일단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노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상이용 혜택 폐지한 대신에 연간 12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건데 네. 12만 원을 월로 나누면 10,000원 정도가 되죠. 그러네요. 지하철 지금 이용료가 한 번에 보통 1,400원 정도 되니까 그렇죠. 네네. 왕복 어디 갔다 돌아오시면 2,800원 정도 됩니다. 가까운 거리. 네. 할증이 되면 또 추가가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65세 이상 분들 입장에서는 돌아다니는데 현실적 제약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지금 위원장이 던진 이 화두는
나중에 결국 이 금액, 연간 12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한 조정 정도로 계속 지금 이 전체적인 대중들의 반응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던진 것이 아닌가. 뭐 이에 대해서 뭐 맞다 그르다 이런 얘기보다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은 예전부터 있긴 했거든요. 이걸 앞으로 좀 변화해 보고자 하는 것을 좀 강하게 대중들이 확 뭔가 찬반이 나눠질 수 있도록 던진 그런 의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이 공약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이 공약을 팍 쏘아 올리니까 당장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특히 반발 목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담 아나운서. 네, 일단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이요.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네. 망언이다. 아연실색했다. 그래요? 라고 바로 이야기를 했고요. 성명서도 냈는데요.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성명서에 굉장히 격한 단어들이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 라면서 이걸 신당의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거는 신당이 아니라 폐륜화 정당을 만들겠다는 짓거리다 라면서 굉장히 격한 단어들을 그러네요. 쏟아냈습니다. 격한 표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네, 1천만 노인들은 규탄한다 라면서 성명서를 낸 건데요. 김호일 회장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하철 무임 이걸 갖다가 무슨 공산당식이니 뭐니 이런 사고방식을 가는데 그 사람은 그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내하고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아는 사이인데 의견을 한번 조율해보고 자기 정책으로 해야지. 그런 망발하는 사람이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분노가 극에 달한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어떤 정치권에서 논란되는 발언을 할 때는 보통 그 당사자가 오면 만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로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찾아와도 안 만나겠다 지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호일 대한노인 회장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의 어떤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마치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대립하는 문제인 것처럼 이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KDI 발표에 따르면요. 노인 빈곤율 OECD는 13.1%, 우리나라는 43.4%입니다. 굉장히 이제 노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이동권을 최소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대중교통을 좀 싸게 아니면 무료로 이용해 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까지 저렇게 축소하는 듯한 아니면 선별해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러면 노인들이 고립돼서 발생하는 우울증 증가, 자살률 이런 부분은 안 보느냐라는 비판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에 알맞으려면 개악이 아닌 조금 더 좋은 정책을 선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장이 들으신 것처럼 이준석 위원장에게 좀 격한 표현을 썼어요.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혹시 이거 모르고 있을까요? 자기에 대한 표현 장윤미 변호사님.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하. 아까 백 변호사님께서 논란을 자초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 화제성을 위해라고 했는데요. 즉각적인 노인회의 반응 땡큐, 고맙다라는 입장 내놨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의 SNS에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올렸던 건데요. 네.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본인을 향한 비판을 감사하다고 또 뭐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국어는 해석이 중요하잖아요. 백승 변호사님, 네. 이게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는 것은 비아냥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신들의 노림수가 좀 먹혔다는 거에 뭐일까요? 노림수가 먹혔다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저 아까 그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원래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지금 이제 전 대표 위원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 하시죠. 같은 네네. 경우에는 지금 이 그 무임승차 관련돼서 이제 이 제도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뭐 나이를 올리거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전면 폐지 처음이죠 지금 이렇게 들고 나온 거.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고 그럼 반발이 나오니까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근데 지하철 안 타는 노인들은 어떻게? 지금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 이준석 위원장이 노리는 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역세권 안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 타고 아까 전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군데 다니고 건강증진도 하지만 지하철 안 타는 분들은 어떻게 해? 그분들한테도 뭔가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네. 결국 이 논의도 또 한 번 아마 찬반 양론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지금 위원장 같은 경우 신당을 이제 어찌 보면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또 이에 대해서 찬반을 어느 정도 첨예하게 나눠지고 그게 우리 쪽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는 쪽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림수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노인의 이 성명은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반갑죠. 그래서 여론화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서였을까요? 오늘 개혁신당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면 회장님께서 그러한 반응은 하지 않으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 너무 적다.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조정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정책에 대한 공부를 하고 토론하는 것일 텐데 그냥 폐지하겠다라는 그 단어 하나만 갖고 접근을 했다면 그것은 너무 성의 없는 토론회장에 나오셔서 아마도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자꾸 갈라치기로 자꾸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위원장의 얘기처럼 찬반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진짜로 누리꾼들의 상황도 그런가요? 안진영 기자님. 말 그대로 엇갈렸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의견에 동조하는 쪽을 보면요. 네. 요새 65세를 노인이라고 할 수 있냐. 적자도 심한데 나이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하철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못 누리는 혜택이라는 거죠. 네. 왜 수도권 노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나? 그보다는 전국의 노인들에게 똑같이 12만 원 교통카드를 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란 반응이었습니다. 네. 반면 선거를 앞두고 또 세대 갈라치기 이제는 지겹다란 반응과 더불어 노인 빈곤 얘기 아까 잠깐 나왔었죠. 노인 복지를 더 챙기지는 못할 망정 이건 아니지 않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물론 시각에 따라서는 뭐 세대 갈라치기로 이제 보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만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본다면 총선 다가올수록 뭔가 공약을 놓고 이렇게 찬반이 붙는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감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생산적인 토론회장이 되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하, 우리가요 불꽃 튀는 신경전이란 말은 들어봤는데 불꽃 튀는 추격전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이담 아나운서? 보통 불꽃 튀는 신경전이라는 건 불꽃이 튈 만큼 정말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일 때 쓰는 관용어잖아요. 네. 그런데요, 불꽃이 튀는 추격전은 정말 불꽃이 진짜로 튀었습니다. 어머나? 정말 불꽃이 튀는 어머. 추격전이 있었던 겁니다. 어허. 지난해 12월 한 저녁의 밤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허. 경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장면입니다. 네. 한 흰색 경찰 앞에 보이죠? 네. 경찰차가 다가가자 갑자기 속도를 높입니다. 네. 그러다가 황급히 반대 차선으로 가기도 하고요. 어머. 급기야는 지금 유턴까지 어머? 해버리거든요. 어머. 신호와 차선 모두 무시하고 내달리던 이 차량 버스와 충돌할 뻔한 아주 아찔한 어머머.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아이고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그런데도 멈출 생각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급기야는 저 흰 차량 타이어가 터지는 바람에 바퀴 부근에서 말 그대로 저렇게 불꽃이 일었습니다. 어머나 진짜 불꽃 튀네. 진짜 불꽃 튀었는데 아니 하마터면 버스랑 충돌할 뻔한 위험한 순간 감내하면서까지 저 차량 어디 급한 일이 있던 걸 왜 저런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의정부 국도에서 벌어진 상황인데 어허. 만약에 위급 상황이어서 저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면 경찰차가 뒤쫓는 게 아니라 앞에서 오히려 길을 터줬겠죠. 그러네요. 저 운전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그런데 바퀴가 터지면서 휘청이는 모습 볼 수 있는데 네. 얼른 세우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죠. 어허. 이 고개 운전 향후 어떻게 또 이어졌는지 계속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차량에서 불꽃이 보이지만 운전자는 아랑곳 않고 여전히 빠른 속도로 도망가기 바쁜데요. 어머나 진짜. 그런데 잠시 뒤 차량이 오르막길에서 멈춰섭니다. 어허. 이제는 한계라고 느낀 걸까요?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요. 그리고는 저렇게 차를 버리고 냅다 어디가? 도망칩니다. 어디가? 그 사이 저렇게 차량은 뒤로 또 미끄러져 내려가기도 하는데 경찰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운전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운전자 얼마 못 가 저렇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아니
저 운전자 대체 뭐가 급했던 거, 뭐 화장실 급했던 거, 왜 차가 뒤로 가는데도 차 그냥 세우지 않고 가요 지금. 예, 근데 화장실 급한 것도 급한 문제긴 하죠. 그런데 저렇게 목숨을 걸고 어허. 과연 위험한 운전을 할까 싶습니다. 경찰이 왜 저렇게까지 추격을 하냐? 신고를 받았던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 그러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과 운전자들도 위험하기 때문에 경찰이 저렇게 쫓아간 건데 근데 문제는 저 문제의 차량이 서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걸 계속한 거죠. 세상에. 불법 유턴하고 신호 차선 무시하고 결국은 오른쪽 아까 뒷바퀴 타이어 터졌죠. 휠과 부딪혀가지고 막 불꽃이 터지고 비틀비틀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차에서 내려서 도망갔거든요. 네. 잡혔습니다. 아하. 문제는 뭐냐? 저런 행동을 하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추가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추가적인 사고나 인명 피해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필사적으로 도망가 봤자 보신 것처럼 경찰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 출동된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야 시간에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있었고 노면이 미끄러워서 저도 같이 따라가는 입장에서 아찔하게 생각했고요. 특히 그 버스가 지나갈 때는 진짜 크게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검거 당시에는 그분이 저항을 하거나 따로 하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잘못했다고 이제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저 운전자는요 생명을 다시 하나 얻은 거지. 만약에 버스랑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자 잡긴 잡았어요. 그런데 장윤 변호사님 진짜로 음주 운전이 맞았습니까? 맞았습니다. 당당하면 이렇게 도망갈 이유조차 그러네요. 없었겠죠. 검거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미 3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세상에. 사실 또한 드러난 건데요. 이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고요. 네. 경찰에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도 이런 사람은 다시는 운전대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나왔고요. 상습범이니까 더 엄벌해야 될 것 같다라는 반응도 줄을 이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여실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음주운전이 습관이에요 지금. 지금 3차례 지금 전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번에는요 진짜 개과천선 하기를 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들어봤지만 마른 하늘 눈벼락은 뭐야? 폭설 얘기예요, 안진영 기자님? 네, 지금 보여드릴 상황. 보통 도로 위에서 운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벼락 맞은 것처럼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 앞에서 뭔가 날아오고 있죠. 피할 새도 없이 꽝!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린 이것은 차량 지붕 위에 얹어놓은 선루프, 앞 유리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세상에! 자, 또 다른 영상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멀리서 달려오는 트럭이 중앙분리대와 부딪히며 반대편으로 철제빔이 와르르 쏟아지죠. 네. 이 두 사고 모두 차량 지붕 혹은 짐칸의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생긴 일입니다. 세상에 지금 저런 상황, 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도 국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가끔 상상으로는 안지용 기자님, 만약 반대편 차선에서 저런 게 나온다 어쩔까 좀 상상하시면서 운전한 경우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저런 거 있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저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 날이 많이 춥죠. 그리고 눈, 그냥 오는 거 보면 예쁜데 이렇게 추울 때는 눈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자, 어떤 상황까지 등장했는데 또다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고속도로에 달리는 차량 어머나. 앞으로 지금 보셨습니까? 뭐예요, 넓적한 한 판이 앞유리를 그대로 깨버리는데 뭐예요, 이건 또? 며칠 뒤 또 다른 고속도로입니다. 빠르게 날아오는 흰색 물체. 뭘까요? 역시 뭐예요, 눈 이것도? 깜짝할 새끼 산산조각 나버리는데 이렇게 날아온 것들의 정체, 바로 희고 널쩍한 것이 단단하게 굳은 눈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진짜 저게 눈이라고 이제 널쩍하고 단단한데 저게 눈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네, 보통 눈이 와서요 차에 쌓이면 주행을 하기 위해서 앞유리랑 뒷유리는 치우긴 하죠. 네. 그런데 지붕에 있는 걸 안 치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게 그대로 쌓여 있다가 얼면요 눈이 이렇게 물을 머금은 눈이 되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1제곱미터 6kg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저 눈덩이가요, 주행 중에 뒷차를 덮치게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야말로 돌덩이가 와서 부딪히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러면 이게 저게 진짜 지금 흉기가 된 거잖아요. 지금 저게. 근데 딱 저런 일을 당하면 너무너무 황당한 그걸 넘어서서 저건 진짜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줄 수도 있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근데 저런 경우에 당연히 뭐 모든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저 눈이 붙어있던 차가 당연히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실제로 잘 못 찾습니다. 왜요? 보이세요? 저기 지금 차 번호? 어디서 날라왔는지? 세상에. 바로 앞차가 날리면 블랙박스에 다행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뭐 가끔 아까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거 그다음에 뭐 선루프 비슷한 게 날라온 거 이런 거 다 잘 못 찾아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내가 이건 못 찾고 뭐 내가 내 눈 안 치워도 뒤에 날아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해 배상 그 여부를 떠나서 일단 무조건 뭐 뭔가 내가 운전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 만한 거라면 출발 전에 아까 모에 올라서는 거 단단하게 이렇게 고정하고요. 네. 눈 같은 것도 천장까지 다 꼼꼼하게 치우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저게요. 저 순간에는 내 자신이 장윤 변호사님 무슨 방어 운전 같은 거 할 겨를이 없죠. 왜냐면 저 순간에 고속도로에서 옆으로 운전대를 틀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함부로. 이거는 방어 운전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해 보여요. 네. 본인은 고속도로고 눈이 이게 날아오는데 그걸 피할 겨를도 없는 거잖아요. 네. 옆 차선으로 또 함부로 옮겼다가는 사고가 또 2차로 나올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먼저 사전에 점검하는 일일 텐데요. 아하. 일단 본인 차량과 관련해서는 운행 전에 눈이 쌓여 있는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담 아나운서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썬루프 부근에 쌓인 눈은 사실 치우지 못하는 경우도 차량 많아요. 지붕 부분에. 예, 지붕 부분은 왜냐하면 손도 잘 닿지 않고 하니까요. 아하. 그런데 그게 정말 이런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오. 그래서 운행 중에는요. 안전거리 확보하시면서 언제든 이런 물체가 날아올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적재물을 싣고 운행을 하신다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꽁꽁 정말 적재물이 떨어지지 어머나, 않도록 세상에. 잘 좀 고정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요, 우리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내 차에 특히 차량 지붕에 쌓인 눈 있잖아요. 내가 신나게 주행하면 바람에 다 날려가기 절대 그런 생각 안 돼. 방금 보셨죠? 그게 다른 차량 그리고 다른 운전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진짜 명심하고 출발 전에 내 차량부터 점검을 잘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삼겹살이면 삼겹살이고 지우개면 지우개지. 안지훈 기자님, 이거는 삼겹살인가 지우개인가? 이게 뭐예요, 이게? 네, 지금 하신 것처럼 한 유명 영화에서 이것은 네. 갈비인가 아니면은 치킨인가 네. 이런 게 있었죠.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을 보면 이건 삼겹살인가 지우개인가 이런 말이 절로 나오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바로 저 지우개네요. 사진인데요. 요즘 온라인으로 장을 많이 보는데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던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삼겹살을 주문했더니 바로 이 상태로 배송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뭔데요? 삼겹살이라고 이게? 그렇습니다. 대박 사건. 네. 자, 이걸 받은 글쓴이 황당했겠죠. 지난 13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어머. 핫딜, 이 특정 시간 대폭 할인된 제품을 뜻합니다. 삼겹살 1kg을 샀더니 기름 덩어리가 왔네라는 제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글쓴이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위에는 정상적인 고기를 깔고 아래는 기름 덩어리를 깔아놨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팔아는 안 되는 고기를 밑에 넣는 이런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개된 구매 내역을 보니까 네. 지난 10일 국내 농협회 브랜드 한돈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가는 21,000원인데 네. 이 할인된 가격이 14,900원, 약 30% 정도 할인을 한 건데 네. 가격만 30% 할인한 게 아니라 살코기를 30% 할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정말 정확한 적확한 표현 같은데 전현 평론가님, 누가 저런 게 할인 세일한 삼겹살이 저런 게 그냥 허연 거, 빨간 살은 안 보고 허연 것만 올 줄 누가 알았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택배 왔어요 라는 문자 받으면 많은 분들이 그 순간부터 상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삼겹살 딱 꺼내서 맛있게 구워서 식구들하고 상추랑 그렇죠. 먹어야겠다라고 하다 이런 거 보면 정말 화나죠. 아, 네. 그러니까 정말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일부 업체 때문에 대다수 업체도 피해를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는 행동인데 네. 더 큰 문제는 사실 이 삼겹살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그래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삼겹살 할인해 줄 테니까 사라라고 했는데 지방 덩어리가 왔다라는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예, 지난해 12월에 한 누리꾼이 밝힌 사연을 보면 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있죠, 네네. 예, 본인의 고향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을 보통 보내는데 거기서 삼겹살을 보내서 좋아서 봤더니 와 이건 정말 삼겹살인가? 저게 뭐예요? 지우개인가? 진짜 지우개네 저건? 지방 덩어리, 비계가 어머나? 너무 많은 고기가 와서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한다. 지금 이게 좋고 아랫게 정말 저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었고요. 위에 게 정상 거고. 와. 그렇죠. 이제 지난해 3월 3일은 이제 삼겹살 데이라고 해서 판촉 행사를 많이 하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 유통업자에서 자 반값 삼겹살 해서 누리꾼들이 사서 봤더니 이거는 뭐 불판이나 닦을 수준이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비판이 일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안진영 기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소비자들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너무 과한 상술, 나아가서는 기만이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이게 단순히 저희가 무슨 뭐 웃자고 한번 웃자고 지금 해프닝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저게 저 보니까 좀 전 거는 기름에 고기가 조금 붙어 있네요. 진짜로. 네. 기름에 고기가 조금 붙어 있네. 네. 근데 뭐 지금 현 시점에도 저걸 가지고 이걸 환불해 달라거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면 조금 물음표예요. 아, 왜요? 질문 하나 들어볼게요. 네. 어떤 삼겹살이 정상일까요? 기름이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 그거 책에 교과서에 안 나와 있어요?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을 딱 마련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정상 삼겹살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삼겹살의 지방은 1cm 이하. 그리고 오겹살의 경우에는 1.5cm 이하를 권장한다라고 밝혔어요. 권장. 이것도 그러니까 아직은 강제는 아니죠. 네. 뭐 재볼 거예요. 이렇게 1.2cm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권고 사항을 놓고 어떤 게 정상이고 아니고에 대한 기준을 일단 마련했다는 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설 되면은 고기 선물들 많이 하죠. 그러네요, 맞아. 여기에도 지우개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성수기에는 이 저품질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한 여러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2번 놀라네요. 지금 저런 지우개 같은 삼겹살이 온다는 것도 놀랍지만 지금까지 저 삼겹살과 오겹살의 살코기 기준 또 비계 기준이 없었다는 게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그래 불필요한 감정 상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먹을 거 갖고 기분 상하는 경우 또 있다고 합니다. 창유미 변호사님 세상에.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글이 올라왔는데요. 제목은 홍천 꽁꽁축제 야시장 순대 가격입니다. 어허. 이 글쓴이가 올린 사진을 보시면요. 순대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떡볶이 잔치국수가 보이는데 네. 이게 그 해당 축제 야시장에서 산 순대라고 하는데요. 순대 네. 얼마치처럼 보이세요? 이게 무려 2만 원어치. 아니 저거 다 저기 국수랑 합친 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떡볶이 국수는 각각이에요. 순대만 2만 원이고요.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진짜 합친 게 아니에요. 2만 원? 그러니까요. 떡볶이는 또 7천 원, 국수 7천 원. 이것도 싸지는 않거든요. 어머나? 다 합치면 이게 무려 34,000원어치의 이 간식거리 양입니다. 아니 전현 변호사님 저 혹시 순대 떡볶이 국수 물 건너 온 거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물 건너온 게 아니고요. 네. 자, 행사를 주최한 홍천문화재단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는요 찹쌀 순대예요. 네? 일반 순대가 아니라 맛있는 찹쌀 순대입니다라고 해명을 했다는데 근데 그 양을 보면 아무리 찹쌀 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서 팔면 한 5,000원에서 뭐 7,000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서 와글와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관광객들이 한 번 오는 거니까 저렇게 팔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라는 여론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불매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렇게 배짱 장사 안 할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사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저렇게 장사하는 거 아니겠느냐. 또
2만 원인 줄 알면서도 사 먹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견도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 순대가 일반 순대가 아니라 찰순대 맞긴 맞네요. 기가 찰순대네요. 2만 원 기가 찹니다. 근데 이게 지역 축제에서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축제 그 주관하는 데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담 아나운서. 주최 측이 홍천문화재단인데요. 그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단 가격과 관련해서 사과드린다라는 입장문을 내기는 했습니다. 그럼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네, 방문객의 민원 접수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아하. 그 이후에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야시장은요, 위탁업체가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시장을 위탁 준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좀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고 관리하진 않았다는 거죠. 적정가로 이제 판매를 하라고 해서 요거 관리는 됐다고 해요. 가격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홍천문화재단이 이 축제를 관리하는 거고 야시장 위탁 업체를 준 거, 그러니까 위탁을 준 것도 재단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가격을 체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홍천문화재단은요, 이후 축제에서도 이 같은 일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상인분들이요, 한철 장사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길게 보면요, 여기에 맘 상하신 분들은 앞으로 그 지역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의 또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한번 이 가격 책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 부탁드릴게요. 소리 좀 질러주세요. 아, 가수가 공연장에서 하는 말이군요, 안진영 기자님.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어허. 해경 구조대원들이 생존자 확인을 위해서 외친 말입니다. 어허. 어제 새벽 충남 보령 인근 해상에서 조업에 나섰던 선원들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거죠. 아이고. 알고 보니 어둠이 짙게 헷갈린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바람에 연락이 끊긴 건데 이 전복된 배에는 6명의 선원이 타고 지금 있었습니다. 저 배 뒤집힌 거예요, 저게? 그렇습니다. 지금 수색 중인 모습인데 뒤집힌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긴박한 상황이었죠. 해경은 신고 짓고 곧바로 출동했고 바다를 표류하던 선원 3명과 부표를 잡고 버티던 2명을 구조했습니다. 어머. 하지만 1명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직 배에 갇혀 있다는 거요.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이에요. 당시의 해경 구조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내에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소리 좀 질러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양 경찰입니다. 여기 현재 하나, 둘, 셋. 오케이. 완료. 어머나 세상에, 장윤 변호사님, 진짜 보는 저희가 박수가 절로 나온 상황인데 구조에 나선 해경도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도 얼마나 지금 애가 탔을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 구조하는 장면 보신 것처럼요. 아주 가까이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긴 장대로 배를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생존 신호가 다시 오는지를 기다려보는 세상에. 건데요. 장대로 선체를 두드리자 생존 타격 신호가 왔다라는 겁니다. 어머. 탁탁탁, 여기 사람 있어요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바로 선체 위로 올라가서 선체를 절단하기 시작한 건데요. 일단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 대원들의 손을 뻗어서 마지막 한 명까지 끝까지 구해내는 세상에. 영상 보신 겁니다. 이게 어선이 전복된 지 3시간 30분 만에 구조, 전원이 6명 됐던 이런 상황인데 어머나. 일단 이후에는 병원으로 당연하지만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다행스러운 건 가벼운 저체온증 증세만 보였고 모두 이 생존자들이 상태가 양호한 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상에, 하늘이 도왔는데, 아니 근데 네. 3시간 반이나 지금 저렇게 아마 바닷물이 계속 막 들어올 텐데 어떻게 3시간 반을 버텨요? 이 우리가 보통 저 배가 뒤집혔을 때 물이 차지 않는 일정한 공간을 에어포켓이라고 하죠. 아. 지금 저 배도 뒤집히고 배 후미 쪽에 1에서 1.5m 정도 공간에 에어포켓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 안에 있던 선원은 그 에어포켓에서 공기를 마시면서 버틸 수 있었던 어머나. 거죠. 그래도 3시간 반이나 저 안에 있었으면 사실 저체온증이 좀 심하게 올 만도 한데 네. 그래도 바람을 막아주는
외부 이 배 내부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다행히 상태가 양호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이제 좀 침착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배가 뒤집혀 있고 바닷물은 들어오고. 맞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에어포켓을 잘 찾아서 좀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구조하러 옵니다, 보통은. 네. 그렇죠? 구조하러 오게 되면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외부에서 소리를 내고 때리거나 그때 즉각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에 사망했거나 없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어머나. 그럴 때일수록 최대한 침착하게 즉각 타격을 하는 어떤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서 본인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해경분들요, 정말로 감사한 일을 하셨고요. 선원분들도 앞으로의 운행 다시 삶을 찾았다는 각오로 앞으로는 안전 운행 또 하시길, 또 조업을 하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크나큰 슬픔을 겪었던 이분이 근황을 전해왔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고 이선균 씨의 아내인 배우 전혜진 씨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네, 전날 이 소셜 미디어에는요, 전혜진 씨 소속사에서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나른한 오후 졸음태 치엔 전혜진 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자, 이 사진인데요. 바닥에 앉아 운동화를 차분히 고쳐 묶고 있죠. 단정한 머리 스타일, 캐주얼한 차림, 차분한 표정으로 운동화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끄는데 배경이 스튜디오인 것을 보아 촬영 현장임을 짐작해 하는 사진입니다. 그러네, 언뜻 봐도 집은 아닌 듯해 보여요. 배경도 그렇고요. 그러면 스튜디오 같은데, 그렇다면 본격적인 복귀 뭐 그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아쉽지만 최근 촬영한 건 아니고 과거에 촬영했던 사진이라고 하고요. 소속사에서 배우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올린 사진이라고 예전에 촬영한 거라고 밝혔는데 통상적으로 소속사에서 이런 언론이나 대중에 배포되는 사진을 공개할 때는 배우와 반드시 상의를 합니다. 결국 이 사진을 올린 거는 전혜진 씨의 동의가 있었다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입니다. 운동화 끈을 다시 고쳐 맨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 속에서 전혜진 씨가 본인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이 사진을 통해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저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글쎄, 전현평론가님, 많은 분들이 참 먹먹해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서 또 반가움도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전혜진 씨의 팬입니다. 영화 불안당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경찰 역으로 나오고 영화 사도에서는 또 굉장히 훌륭한 사극 연기를 선보였는데, 다만 최근에 너무 아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누리꾼들도 참 말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훌륭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크린을 통해서 전혜진 씨의 작품을 다시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응원한다. 힘내세요. 엄마는 강합니다. 그리고 전혜진 씨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언니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멋있는 사람들 볼 때 언니, 오빠 하잖아요. 언니 힘내세요라는 응원도 있었는데, 사실 전혜진 씨가 영화 크로스에 출연을 했었고 2월쯤 개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었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무기한 연기된 바 있거든요. 만약 영화가 개봉된다면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좀 조심스럽지만 많은 팬들이 또 전혜진 씨의 복귀를 기다리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 매기까지, 그 마음 먹기까지 얼마나 또 큰 결심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 행보, 앞으로 행보 열심히 뉴스파이터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얘기는요, 시기 질투의 대명사 관련 얘기래요.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항상 암수가 함께 다닌다는 뭐예요? 원앙 이야기입니다. 암수가 항상 항상으로 같이 다녀서 결혼할 때 꼭 요거 선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원앙이요, 무려 200여 마리가 서울 성동구의 중랑천 일대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게 성동구청 SNS에 올라왔는데요.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요, 새 박사 윤모부 박사님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대요. 200여 마리의 원앙이 중랑천 일대에 저렇게 예쁘게 나타난 거예요. 이거 옛날 찍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나타났다고요, 진짜? 네, 지난 16일에 SNS에 올라온 그 영상입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전 세계에 원앙이 지금 2만 마리밖에 없대요. 어머나. 근데 그 중에 200여 마리가 세상에 중랑천에 나타난 겁니다.
사실 과거 2018년에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도요. 저렇게 원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그 일대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오호. 왜냐하면 원앙은 동아시아나 유럽에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하. 저러기도 했는데 그랬던 이 원앙들이 성동구 중랑천 일대에 나타나서 이게 길조가 아니냐 뭐 이런 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원앙들이 중랑천에 워낙 많이 나타났는데 자, 세 박사, 윤무부 박사님 얘기 좀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식 이외에는 무리 생활하는데 얘들은 서울에 옛날부터 한두 마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많이 집단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 서울의 송동구에 용비읍 밑에 찾아오는 원앙이가 얼마나 희귀하고 전 세계에서도 아름다운 새예요. 진짜 딱 봐도 아름다워요. 근데 아름다운 건 알겠는데 안진용 기자님 여기서 궁금증 왜 세계 이 외국 사람들은 이 원앙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좋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원앙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미국에는 미국 원앙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앙이라고 있는데 이게 국내 원앙과는 모양이 생김새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요? 미국 원앙은 자 오른쪽입니다. 저렇게 눈이 빨갛고 예, 늘어진 진짜, 머리털. 왠지 진짜 좀- 예쁘다 우리 거 진짜. 좀 무서워 보이죠. 반면 왼쪽에 있는 한국 원앙은 통통한 몸짓에 화려한 깃이 포인트죠. 어허. 이렇게 예쁜 생김새 때문에 반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진짜 국내 이것도 한국계 최고입니다. 한국 원앙이 최고예요. 정말 앞으로의 원앙 보면요. 뭔가 달려가고 싶고 또 사진도 남기고 싶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